알뜰 신약.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통, 방통, 약이야기다. 약 제대로 알고, 우리 젊은 두 약사분들이 책을 쓰셨는데, 이정철 약사는 2010년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졸업했고, 행복약국, 또 임성경 약사는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졸업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알뜰 신약. 평소 본인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약에 대해서 뭐 잘 모르고 그냥 먹잖아, 보통요. 자, 병원 처방하에 약국에서 조제받는 전문의약품,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하는 일반 약품,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약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드문 것 같습니다. 약사로서 일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많은 분들을 약국에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에 대해서 그리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이 복용하는 것이고 건강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전자제품, 옷, 화장품 등 다른 물건을 살 때는 최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취합해서 신중하게 구매하지만 정작 가장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약에 대해서는 TV 광고에 나오는 거, 또 주인이 좋다고 하는 거, SNS 상에 예쁘게 자신의 사진이 찍혀서 올라오는 것, 또 너무나도 가볍게 선택하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가장 신중해야 할 것이 약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언젠가 캐나다에서 일하다가 오신 약사님으로부터 한국에서 일할 때 놀랐던 경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할 당시에는 약국을 방문한 사람들이 본인이 복용하는 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약사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또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추가로 질문하는 등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약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많이 공감하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약에 대해서 복약 제도를 꽤나 상세히 그리고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처방받아온 약에 대해서는 어떤 약인지 하나하나 간단하게라도 알려드리고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복용법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환자들은 본인이 어떤 약물을 복용하는지 알 권리가 있으며 등등 약에 대한 설명을 듣지 않고 전화 통화를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채팅을 하거나 아예 설명이 필요 없다고 그냥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등 이러한 인식들을 조금이나마 바꿔보고자 생각을 했다는 거네요. 약국과 약지는 사람들의 역할은 역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대로 알고 복약을 하자. 차례를 보니까 약국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그다음에 약에 대해서 뭐 구충제 등등에 대한 타이레놀 등등 항생제에 대한 이야기들, 또 진통제에 대한 이야기들, 설사약들, 또 임산부들이 또 어떻게 영유아들은 또 필요할 때 성인들은 장년층은 또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약국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은 약의 성분이 같으면 효과도 같은가요? 약에 대해서 A 제약에서 B 제약사 이런 일들인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크고 작은 제약회사를 다 합하여 약 200여 곳이 넘는데 그 중에 EGN 6%에 들어있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덱시브루로펜 성분을 보면은 이 성분이 들어있는 소염 진통제를 만드는 회사를 찾아보면은 A 제약사부터 Z 제약사까지 수십 가지 넘는데 설령 약국이 운동장처럼 넓어서 모든 약을 다 준비해 놓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분과 용량이 같다면 약사 판단 하에 소비자에게 정보 전달이 더 용이한 제품, 또 재행이나 복용의 선응도에 조금 더 나은 제품, 더 나은 경제성으로 가격이 저렴한 제품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약국에 부여하는데
수많은 제약회사 중에서 약사가 선택한 제품이 A제약회사와 B제약사의 제품이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이 C제약사의 제품일 경우에 어차피 성분과 용량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A나 B의 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소비자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네, 그럼 그 약으로 주세요. 제가 찾는 제품이 아니네요. 다음에 올게요. 자, 이렇게 전자는 약사가 추천해 주니까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매하는 경우고, 후자는 본인이 찾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뢰를 안 한다는 거죠. 성분과 용량이 같으면 효과도 동일할까요? 일단 정답부터 드리면 이론적으로 효과가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답이죠.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일반적인 판매되는 화학성 합성물질이기 때문인데 이는 생물학적인 제재도 아니고 사실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성분과 용량이 같다면 효과가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같은 성분의 약인 경우에 판매원만 다르고 재료는 같은 경우도 많고, 쉽게 말하면 동일한 성분을 가진 약의 경우에 만들어진 공장은 한 곳이지만 제품 생산을 주문한 회사가 여러 곳이라서 회사에 따라서 그 포장과 이름만 달리해서 판매되는 약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은 반드시 출시 전에 성분과 유효 함량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과해야만 시중에 출시되므로 일반적으로 주요 성분의 함량과 제형이 동일하다면 이는 같은 약으로 봐야 합니다. 자, 하지만 성분이 같아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A제약회사의 제품은 액상형 캡슐로, B는 정제형으로 만들어졌을 때 성분이 같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효능에서도 큰 차이가 없지만 약물의 붕괴 속도나 이로 인한 작용시간, 약효의 발현 시점, 흡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미미한 부분이지만 그렇죠. 차이 있겠네요. 그런 광고하는 제품이 더 신뢰가 가는데 어떨까요? 했는데, 자, 광고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소리를 또 들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지가 더 높으니까 찾겠죠. 약사 입장에서는 약국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억지로 강요하여 판매하지는 않는데, 하지만 다른 선택지를 알려드리고 설명하면서 권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운영상의 이유가 있고 또 수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유명하다고 해서 반드시 또 명약은 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약국마다 약값이 다른 이유는 또 뭐죠? 약국에서 일반 약품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 뭐 진통제, 소화제, 각종 연고류, 파스류, 영양제 이러한 것들 일반 제품들이 의약이 있고, 또 병원마다 또 다 다르고, 일반 의약품의 가격 형성에 또 끼치는 영향은 어떻게 또 거래 업체라든가 구매 수요량에 따라서 또 이 차이를 또 줄 수 있다는 거죠. 1만 원이 어떤 데는 1만 원이고 또 1만 2천 원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주변 경쟁 약국 여부 및 지역 실세, 또 경쟁 약국이 심한 곳에는 또 차이가 경쟁에 따라서 하겠죠. 노인 외래 정액제 등등 이런 게 있네요. 대체 조제란 뭔가요? 대체 조제라는 것은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인데, 오리지널 약과 제네릭 약을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한 제약회사에서 어떤 약품이 처음 출시되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제약회사만 신약 및 이런 것이 특허권을 소유하지만 이것이 처음으로 개발된 오리지널 약이라고 부르고, 이후에 특허가 만료되면 전 세계 수많은 제약회사가 오리지널 약과 같은 약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제네릭 혹은 카피약, 복제약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오리지널 약 타이레놀 8시간, 또 제네릭 약으로서는 또 상하제약에서 세토페이알, 또 서스펜, 한미약국, 또 엔더시, 한림약국, 타이리콜, 하나약국, 트라몰, 또 서방, 코롱약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잘못된 오해와 상식에 대해서 대학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이 일반
이보다 더 좋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전에는 대학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유를 짐작해서 보자면은 첫째는 대학 영문의 체계화된 시스템, 둘째는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님, 셋째는 오리지널 약을 처음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못된 오해. 대체 조제를 하면은 안 좋은 약으로 처방되는 것 아닌가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품의약처에서 동일한 효능을 낸다고 평가된 약품들을 가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체약품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는데 그 리스트에서 해당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약품으로 대체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어떻게 다를까요? 혈압약을 복용 중인데 어떻게 할까요? 또 연고, 또 병원에 가면 많은 사람이 기다리는데 이런 문제는 바로 처방할 수 있는 거, 처방력 없이 구입하려는 거, 이런 빨리 하려고 하는 것들 때문인 것이겠죠. 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근처 약국에만 있나요? 처방받은 약은 근처 약국에만 약사님 또 약사님께 받으러 일부러 여기까지 왔어요. 처방전 또 뭐 이렇게까지 올 필요가 없는데 약국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겪는 상황인데 단골 손님들이 다른 먼 곳에서 처방받으신 다음에 일부러 또 제 약국을 찾아와 주신 건데 저를 믿고 찾아오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정작 처방약을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간혹 약국이 작아서 약이 없느냐 또 약국에 약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시가 다소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진료, 처방, 조제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정말 고집거리고 제도적으로 얼른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시스템 개선은 사회적으로 재정 낭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병원의 진료 과목과 다른 약의 성분, 쉽게 말하면 내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과 약의 성분과 비뇨기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약의 성분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인즉 그런데요. 같은 성분이라 하더라도 다양한 제약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약국에 가면 두세 가지 약을 주나요? 하나로는 안 되나요? 근데 이런 것은 왜 한 번에 다 안 될까요? 증상이 복합적인 경우도 있고 뭐 등등 또 이렇게 할 때 그렇다는 거죠. 꿀팁으로 특정 약품을 지명하는 것보다 약사에게 본인의 증상을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약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또 약사가 알아서 판단해서 또 자기네 약사의 좋은 또 이렇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도 할 수 있겠죠. 폐기의약품을 버릴 때는 왜 약국으로 가져가야 하나요? 집에 있는 폐기약품 어떻게 하나요? 그동안은 약이 변질되거나 희우지나거나 이렇게 해서 버리는데 폐기의약품 수거 사업의 이유는 그냥 버리면 안 되는 일은 약을 일반 폐기물로 버린다면 약에 있는 화학물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고 처리 방식으로 약국에 들어온 약들은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각 지역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상이하지만 보통 약국에서 수거를 요청하면 구청이나 보건소, 약사회 등에서 일정 주기를 기준으로 그래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폐기의약품을 가져올 때는 꼭 약 봉투와 분리해 줘야 할 것은 많은 분들이 폐기의약품 약을 가져오는데 대부분 받으셨던 약 봉투와 약병을 분리하지 않은 채로 가져다 주는데 폐기의약품 수거는 말 그대로 의약품을 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과 기타 폐기물은 또 분리되어야 됩니다. 분리하지 않은 상태로 한꺼번에 건네주면 누군가는 그것을 또 분리해야 되고 또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약과 약,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일들을 또 약사들이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맡긴다 이런 의미가 되네요. 제대로 알고 먹어요. 올바른 약 복용법은 긴장에 대해서 우황정심을 먹으려는데 졸리진 않나요?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우황정심은 강정제약에서 우황정심을 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우황정심의 성분은 뭐냐? 만병통치로 이게 통했다는 건데
심지어 청나라에서 조선의 우왕 정신문을 얻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청나라에서 비슷한 처방을 가진 것이 있었지만 조선의 것과는 성분과 효능에서 큰 차이가 나서 조선의 우왕 정신문을 진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효능에서 큰 차이가 나서 조선의 우왕 정신문을 그 덕분에 조선의 사신들이 청의 관료들에게 우왕 정신문을 선물을 건네면은 안 풀리던 일도 술술 해결할 수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래서 동의보감에 따르면은 우황, 사향, 주사, 석웅황, 서각, 영내 등을 포함해서 총 30가지 생약 성분을 모아서 우황 정신문을 만든다고 하는데,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우황 정신문은 최대한 그 원 처방을 따르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좀 변화되고 있고, 그렇구나. 코뿔소에 뿌린 서각은 또 멸종위기에 또 국제에서 협약 때문에 금지 품목으로 또 있고 해서 우황과 사향을 포함해서 총 25종의 생약을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네요. 우황 정신문의 효능과 효과는 가장 먼저 우황 정신문 이름 하에 일제 그 보면은 뇌졸중이라든가 보면 고혈압, 두근거림, 전신 뭐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 이런 데에 급하게 원방과 변방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근데 이것은 변방이라는 것은 변경한 것을 말하고 졸음과의 관계는 뭐 어떨까요? 졸음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만약 이것을 통해서 높았다면은 불면증이 시달리는 분들이 수면제 대신에 찾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더 편안해지니까요. 그런 도움이 되네요. 자, 액상은 정제나 환제보다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 빨리 그렇게 섭취한다. 자, 이제 구충제는 꼭 먹어야 하나요? 어떻게 자주 먹어야 하나요? 이런 구충제 문제들, 구충제 이야기들의 선충류, 흡충류, 조충류, 구충류. 내 같은 경우는 아주 식이로 전년 이렇게 구충제 성분이 들어간 그런 것들로 통해서 회향이라 백리향이라는 뭐 부추라든가 또 뭐 이런 뭐 마늘 등등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향신료 계통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활용하지만 또 뭐 화학적인 또 성분을 가지고 또 할 수도 있겠지요. 구충제의 성분과 용법을 보면은 뭐 어떤 것이 있나, 구충제의 대표 성분은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이 있네요. 플루벤다졸이 있고 이 두 가지 성분은 기생충의 튜블린을 결합해서 미세 소관의 변형을 일으켜서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게 해서 기생충이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흡수하지 못하면은 에너지 생성이 억제돼서 활동을 멈추게 되고 사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기생충의 종류를 보면 요충, 해충, 뭐 이렇게 등등 충충들이 있는데 어떤 약이든 주의할 점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런 구충제를 복용 시에 거의 흡수되지 않지만은 만약에 공격이 아닌 기름진 음식과 함께 복용했을 때는 흡수가 될 수 있습니다. 흡수된 약물은 간 대사를 받기 때문에 간 질환 환자는 복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충제를 꼭 먹어야 하는 건가요? 지금은 위생 상태가 많이 관리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최근 들어서 유기농, 무기농, 자연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서 감염이 발생할 수가 있지만, 따라서 이런 식이를 자주 하는 분이나 또 육류, 생선, 채소 등으로 생식을 드는 분들은 평소에 구충약을 챙겨 드는 분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봄, 가을에는 구충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배추를 또 길러서 김치를 담가 먹던 시절에는 또 이를 통해서 감염이 빈번했기 때문에 그런데 김치를 사 먹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요즘은 환경이 좋았습니다. 1년에 2회를 복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구충제를 복용한 변을 통해서 죽은 기생을 확인할 수 있나요? 기생충이 보이지 않는다면 약을 더 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있죠. 정말 재미있는 얘기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본래 기생충은 사람의 소화가 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큐리클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기생충은 이 큐리클층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호층이 없어진 기생충은 사람의 위액이나 소화액에 의해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대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녹아버린다. 왜 가족이 다 같이 먹어야 하나요? 기생충이 종류에 따라서 전파되는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신체나 침구류나 수분, 식기, 매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왜 성인과 또 소아의 복용 용량이 같나요? 구충제는 복용에 또 이렇게 민물고기 잡아먹었을 때 이렇게 구충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하는 분들, 하지만 구충제는 현재 내 몸속에 있는 성체 기생충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체내에 오랜 기간 남아서 앞으로의 감염을 예방하는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구충제를 복용할 수는 없고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구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독을 잘 할 필요가 있다 그랬네요.